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54페이지입니다. 테마 13번 개발행위 절차에 관한 내용을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 관한 전체 내용을 보시게 되는데, 자, 올해 이제 관리계획 결정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토지용 파트로 넘어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보시는 거죠.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 관한 거 하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제도에 관한 내용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제도에서 보는 것, 개발행위 허가 허용상의 종류 구별하는 게 있고,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 있고, 기반시설 연동제 내용으로 개발 밀도 관리와 기반시설 부담국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여기까지 해서 전체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거기 54페이지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 허용 대상의 종류 물어보는 것 있죠. 직접적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적 용도의 개발이라고 칭하는 거죠. 사적 용도의 개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도록 하고, 또 그 다음에 허용되는 것도 있죠. 저걸 직접적으로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개발행위 허가 허용상에 관한 종류를 보는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다는 거지. 이때 이 도시계획 사업의 경우도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도시계획 사업은 국토계획 56조 적용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사실 꼭 좀 아셔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허가를 받을 내용이 이제 상세히 거기 나와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라고 그러지. 이제 공작물이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을 가지고 공작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형질 변경입니다. 형질 변경 허가 받는 거죠. 그 다음에 공유수면 매립도 허가를 받게 돼 있다는 거죠. 다만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에 토석의 채취죠. 흙모래 자갈 바위 등을 캐내는 걸 허가를 받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외하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 분할 있죠. 그래서 토지 분할의 경우에 주의할 게 있어요.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는 대지 분할은 제외하는 겁니다. 이것은 건축법의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토지 분할이 크게 세 가지로 밑에 있네요. 건축법상의 대지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의 토지 분할을 하고, 면적 이상이죠. 녹지가 200이 넘고 관리 농림장이 60이 넘더라도 관계법령상에 인정받지 않은 토지 분할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관계법령상에 인정받지 않는 너비 5m 이하의 토지 분할은 이것은 또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라, 그렇게 규정이 됐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근데 주의할 것은 보전적입니다. 보전적에 울타리 밖에 물건 쌓을 때 허가를 받되 농림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허가사항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행위란 게 있죠.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사업 기간을 단축하거나 부지 면적, 연면적 5% 미만의 축소인 경우에 뭐 그런 걸 우리가 보통 이제 경미한 변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경미한 변경이 따로 있나요? 경미한 여기는 경미한 변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경미한 변경 틀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지. 자,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게 경미한 거지 연장하는 거 아닙니다. 부지 면적 5% 미만의 축소가 경미한 거지 확대가 아니었어요. 이걸 가지고 시험을 자꾸 물어봤으니 좀 주의해서 보시라, 그 말입니다. 바로 그런 내용들 반대로 꼭 좀 찾아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허용사항 한번 가볼까요? 허가받지 않고도 가능한 것들이 뭐 있다는 거죠. 허용사항이라고 칭하는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재해복 후 재난수배라는 응급조치 가능한데 허용되는 겁니다. 사후에 신고 의무 부여되어 있죠. 그 다음에 건축법에서 말하는 신고대상 건축물의 증계 재축의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내용들 그 밑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 풀면서 직접적으로 이런 맞춰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허용사항 토지 분할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 허용사항의 종류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리죠. 여기서 좀 더 주의할 게 있다면 이것 좀 주의하셔야 되겠지. 형질 변경 과정입니다. 자,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방식으로 형상의 변화를 주는 걸 형질 변경이라고 이런 걸 허가받게 돼 있죠. 공유수면 매립도 같이 허가를 받지만 경작 목적의 형질 변경 허가 안 받는다고 그렇죠. 근데 이게 표현이 이게 문제야, 표현이. 경자료한 형질 변경이 지목 변경을 수반할 때는 허가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지목 변경 중에서 전답사의 지목 변경 허가 받을 필요가 없더라, 그렇게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상세하게 나타났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인 거죠. 나머지 다 넘어가시고요. 넘어가시고 이제 필요할 때 또 설명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상의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이 나중에 개발법 개발구간의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으로 정비법 정비구간의 개발행위 허가 허용사항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토계획법 배운 것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법률상의 적용이 나타날 거니까 정확하게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개발행위 허가 처리 절차에 관한 내용을 들어갔는데, 자, 이제 개발행위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는데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보시게 되면 거기 환경위기관한 계획서를 낸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경에 의한 계획서를 내더라도 개발밀도 관리계획서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계획서는 내지 않는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번의 내용은 바로 그거죠. 우리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 우리가 허가 대상에 이렇게 5가지가 있는 과정에서 그중에 1호인 건축 공작물 설치는 실은 개발행위가 받는 거 아닙니다. 건축 허가를 받음으로써 개발행위가 의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지. 바로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디귿번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처리 기간입니다. 신청 들어가면 며칠 안에 결정이 나죠. 15일 안에 결정 나는 거죠. 15일 안에 허가나 불허가 처분의 결정이 난다라고 하는 거죠. 15일 안에 결정 나는 내용들 그 밑에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은 조건을 걸어서도 개발행위가 내줄 수 있다고 그러지. 자, 조건을 걸어서 개발행위가 되는데 조건은 환경 위반한 조건을 걸고 이때 신청한 자 의견 듣게 돼 있고, 조건부 개발행위가 될 때 이제 이행보증 예치한다든지 그 다음에 그 예치 사유관계 되는 규정이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거기서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개발행위가 기준이라고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그 기준 5가지를 놓고 그 5가지 기준에 맞으면은 허가를 내주는 거고,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불허가 처분한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거기부터 기업부터 민간까지 사이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개발행위 규모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무한정 개발행위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일정 면적까지만 개발행위 규모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보셔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1만 미만, 3만 미만, 5천 미만, 30만, 3만 미만 하는 숫자 있잖아. 제일 전개 5천, 1만, 3만 그렇게 돼 있다. 구성 자체가 5천, 1만, 3만 이렇게. 다만 미만이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그보다 면적이 커지게 되면 개발 사업 영역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봐두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개발행위가 기준에서 오른쪽 페이지 보니까 개발행위가 기준에서 시가와 용도, 유보 용도, 보존 용도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유보 용도 지역 좀 여러분 관심 있게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성장 관리 방안 수립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성장 관리 방안은 우리가 관리계획상에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하듯이 일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그 지역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개발할 목적으로 수립하는 걸 성장관리 방안이라고 하는 거지. 지구단위 계획과 유사하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보세요. 성장관리 방안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이게 성장관리 방안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구단위 계획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6가지가 있었어요. 기용, 근용, 고저라고. 여기도 지금 성장을 반드시 포함될 게 있네. 기용, 근용이라는 거지. 고전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바로 그런 것들도 동일한 형태에서 좀 맞춰서 받으시면 되고, 이 내용을 보면은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비슷한 내용으로. 어떤 지역을 특징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니까 바로 그런 내용들로 받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내용들 많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4번에, 개발행위 과정 속에 도계의 심의 대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계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봐보실랍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 이게. 도계의 심의 거쳐 개발행위를 내주게. 1호 3호 말이죠. 1호 3호. 근데 이제 도계의 심의 안 거쳐도 되는 건 또 위에 또 있죠? 여러분, 네모 박스 안에 있듯이 2번에 있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 이렇게. 이거. 두 번째 네모 박스 말합니다. 두 번째 있는 거. 성장관리부 수립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는 개발행위가 도계의 심의 중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이행보증 및 예치 사유라고 그래서 조건부로 개발행위를 내줬을 때 그 이행을 담보할 목적의 이행보증 및 예치 사유라는 게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은 국가나 자체 공공의 공공단체를 예치하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행보증 및 예치 사유 직접 외우자면은 굴비 발차기라는 내용들 나오는 거지.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 보면은 굴비 발차기가 나타날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뭐 3번, 4번, 5번은 마저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개발행위가 제한이라는 게 있다는 거지. 개발행위가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행위가 제한하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나 지도사가 제한할 때는 시장 소견을 듣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행위가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의 심의 거쳐 제한하라 그렇게 됐던 거죠. 제한할 때는 여러 가지 고시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 중요한 것은 제한의 사유와 제한 기간이 중요하더라라고 얘기를 한 거지. 자, 그래서 일단은 녹지적과 계획관리지역에서는 3년,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도 3년, 연장 제한은 없어요. 그런데 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대상 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곳,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기본 3년에 연장 2년 범위 연장해서 5년간 제한할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발행위가 제한할 때는 도계의 심의를 거치지만
이미 지정된 영역 안에 연장 제한할 때는 취임위는 거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행위가 제한이라고 해서 나오는 거죠. 그 내용들 그 자체적으로 그대로 보시면 돼요. 그대로 해서 정의를 좀 해보시기 바라고. 자, 테마 14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라고 해서 이제 하나 보고 갑시다. 여기 보시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해당되는 내용이 여러분 교재가 그냥 빠져 있으니까 이거 보고 가세요. 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이라고 그렇죠. 자, 새로운 공공시설이 만들어지면 관리청에 무상 귀속됩니다. 이 과정에 기존 것 처리 방식이 문제가 되는데 행정청 시행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을 만들었다면 종래 것은 무상으로 가져갑니다. 어차피 새 거든 너 거든 둘 다 행정재산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그러죠. 근데 비행정청이 만들었을 때는 새 것 넘겨주고 기존 것은 설치 비용 상당 범위에서 양도 받는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청이 만들었을 때는 통지한 날에 각각의 권리 귀속이 되지만 비행정청이 만들었을 때는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권리가 귀속된다. 바로 이런 내용들도 같이 공공시설 귀속에서 배우시게 됐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워야 될 게 기반시설 연동제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행위하는 과정 속에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해당 재간의 기반시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태죠. 그 상태에서 기반시설 추가 설치가 곤란하면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추가 설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된다는 거죠. 이때 각각의 이제 지정 기준이라고 그러지. 이걸 이 두 가지 지정하는 기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숫자 있죠? 20%만 정확히 하시면 된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제한이 완화가 돼야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용량이 부족하게 되는 완화하는 것. 그건 상식적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자, 개발행위, 개발밀도 관리구역이랑 기반시설 부담구역 연동제의 경우에 지정 절차가 관리구역 결정이 아닙니다. 입안 결정 절차라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관리구역 결정에서 지역내면 고시가 없네. 지역내면 고시가 없으니까 그 범위를 따로 설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범위 설정하는 건 뭐라고 그래요?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거 그렇게 돼 있다는 거지.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봅시다. 이제 지정 절차상에서 차이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 지정고시 한다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때는 주변 의견을 들어서는 지정 못합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때는 반드시 주변 의견을 듣도록 돼 있다. 이게 차이점이 됐다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지정하는데 그 지역이 어디냐? 주상공 지역이라고 해야 된다고 그랬지. 주상공 지역 능력 개발이 완료되어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어떻게 되느냐? 건폐율을 강화, 용적률 강화가 되는 겁니다. 이때 다만 용적률 최대 얼마까지도 50%까지도 강화 적용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하는 과정 속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변 의견 듣는다는 게 추가적인 내용이 있었죠. 왜? 설치 비용을 부과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을 최소 거리 10만이 넘도록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동네 전체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영토로 해서 내용이 정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 한번 다시 봅시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네요.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라는 거지. 자, 어떤 경우에 있어서 이번에 20% 이상 미달하는 지역에서 추가 설치가 곤란하니까 이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한다는 거죠. 지정하는 지정권자는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 지정고시 한다는 거지. 그러면 지방도시는 심의사항이 아래쪽에 들어오니까 이런 게 있네. 개발밀도 관리구역의 명칭, 범위,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강화 범위. 뭐 이런 것에 관해서는 이제 지방도시는 심의 거쳐 결정한다라고 했다는 거지. 그러면서 대상 지역은 주상공 지역이고 도시계획 녹지지역 나와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계획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되는 고시를 따라하지 않는다고 그랬지. 그래서 경계선을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을 억제할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기반시설 설치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반대로 집 짓지 말라고 나온다고 그랬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강화되는 용적률이 최대 50% 강화된다라고 했고, 그러면 집을 한 채 지었다 뜯었다 할 때마다 강화, 완화, 해제할 수는 없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개발을 억제하려고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토계획법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을 촉진하려고 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구단위구역 지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에서 문제 한번 봤던 거죠.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 자, 이번엔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에서는 제한이 완화되거나 20 이상 늘어났을 때죠. 단어 두 개를 그렇게 직접적으로 기억해 보시고. 그 다음에 뭐 절차 앞에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하고요. 주민 의견 들으면 된다. 그거 주의하시면 되겠지.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뭡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데 1년 안에 세우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1년 안에 설치 계획 수립하지 그 다음에 1년 되는 날에 다음 날에 구역 지정이 없었던 걸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수립하게 되면 관리계획 반영해야 돼요. 왜 그럴까?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건 없잖아, 원칙적으로. 기반시설 중 관리계획 결정 나서 도시역시설이 되면은 도시역시설을 설치하는 거라면서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관리계획 반영을 해줘야 포함이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한 영역이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영역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수립된 걸로 간주를 해주겠다. 그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설치 비용 부과인데요. 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겁니다. 연면적. 그런 경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 비용을 내놔라는 거지. 신축, 증축할 때 돈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돈 내는 거 보니까 납부의무자라고 되어 있네. 납부의무자 하면은 전부 다 건축행위자, 위탁자, 토지임차여 건축행위자, 지위승계자. 결국엔 집을 짓는 사람이 돈 내고 나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바로 그렇게 구성됐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과할 때는 건축허가 내주고 2달 안에 부과합니다. 자, 납부할 때는 현금도 되고 카드도 되고 물납도 됩니다. 땅으로 내놓을 수도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사용승인 신청할 때까지만 납부하면 된다. 미납시 강제징수 절차가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들이 해당됐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가로 안에 거 잘 보라고 그랬지? 가로 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등부 교육법에 따른 학교인데요. 주로 각종 대학입니다. 대학은 제외된다. 주민들이 대학까지 설치하는 비용을 내놓을 필요는 없더라. 그 말인 거지. 바로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 유발 계수로 이게 시험에 2번이 나왔죠? 노란 것이 한번 나오고 파란 것이 한번 나왔다는 거지. 또 다음에는 연필 그냥 굴리세요. 아셨습니까? 아니면 여기 있는 것만이라도 정확히 좀 봐두시면 좋다라는 거지. 바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연동제라고 그래서 여러분 교재 60페이지 하단, 그 다음에 61, 62, 63, 64페이지 상단까지 내용들을 전체로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서 그 내용을 판단만 정확히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게 된 거지. 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발행위에 관한 전체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허용상의 종류, 개발행위 허가 처리 절차에 관계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봤던 개발행위 허가 제한 지역이라든지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개발행위 관계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동제로 들어왔을 때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이 있더라. 그래서 이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다가 지정하게 돼 있죠. 그래서 20%는 양쪽 동일한 기준이 됩니다. 20%는 수치를 같이 좀 기억을 해 보시고. 자,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뭐 이제 4번 강화 법이, 그다음에 아래쪽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조금씩 늘려보시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개발행위에 관한 전체 구성이죠. 개발행위에 관한 전체 구성은 일단 뭐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